여기서 넣어놓은 거라서 여러분 이제 다른 작품에서 이제 풍자나 혹은 여러분 비판받는 대상들이랑 비교해서 문제를 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판받는 작품이 뭐가 있냐면 인물이 여러분 공방이 있었잖아. 그래서 공방전이랑도 비교해서도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이제 시대 상황이 여러분 이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도 문제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보자. 원이 뭐냐면 원님이야 얘들아. 고을원님. 고을원님이나 소반도 여러분 아래 뜻을 봤던 여러분 그 양반. 그 양반들이 옛날에는 수탈도 했거든. 그 양반들이나 아전은 여러분 고을 관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거를 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토색질 돈 달라고 쉽게 말하면 착취를 당하는 거지. 그래서 토삭질하고 붙잡아서 때리고 교만을 피우고 이러면 이거는 착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 세금을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한번 살아봤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문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언제 살아봤냐면 구한말 지배계층의 얘들아 그 피지배계층으로도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과 토방과 아전의 횡포를 경험해봤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 천하 오랑캐 애비 자식이 맞단질질을 하고 남매 간에 혼인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들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누구에 대한 반감이냐면 외인들 즉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주인이라서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한 칼바람 조선 사람들 개 돼지 취급을 해버리고 공추를 내라 징용을 해라 야미를 하지 마라 여러분 야미는 여러분 이제 뒷거래도 하지 마라 달달 도가되고 일본은 또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라고 하는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억지 춘향의 노릇을 시키기도 하고 일단 이거는 억지로 한다라는 걸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죠. 억지로 신사 참배나 혹은 여러분 한국 신민왕 이런 것들을 억지로 시켰다. 이거를 시킨 그거를 여러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이런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봤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일제 강점기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일본인이나 순사나 헌병들이 여러분 조선 사람들에게 가했던 횡포 요런 삶도 살아봤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구원말도 살아보고 일제강점기도 살아봤으니까 이 한동문이라고 하는 주인공 나이가 꽤나 지금 잡수신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로 올리면 세 번째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는 건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어봤자 백성들에게 고통이나 주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운 거는 조금도 없는 그런 물건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얘들아 한동문이 생각하는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야. 자, 앞으로 새 나라는 여러분 이때 새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나라의 광복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 광복 이후에는 더한 거 더도 말고 여러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와도 자기는 아쉬울 것도 없고 새로운 나라가 와도 자기에게 이익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한동문이 생각하는 여러분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시는요 경술합방이 1910년에 있었으니까 1910년 바로 이듬해였다. 이렇게 이듬해니까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11년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 한생원은 젊은 한동문은 빼앗기고 남은 노은 7마지기를 불가분 어쩔 수 없이 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면 이때 이 땅은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좀 써놨거든. 이 땅은요 아버지 한태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을 원님에게 누명을 써서 빼앗기고 남은 땅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동문은 원래는 좀 땅이 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가. 그치? 근데 이 아버지가 뭘 했어 얘들아? 원님에게 강제로 빼앗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동문의 얘들아 뭘 표현하고 있냐면 과거를 계속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동문의 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과거를 제시한다. 자, 7, 8명이나 되는 식구가 있는데 내놓은 7마지개나 남의 놓은 몇 마지개를 소작해가지고는 여간한 규모와 아기약식 좋지 않은 옷과 음식이 아니고서는
현상 유지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동문이 얘들아 논을 팔아야 되는 이유를 제시를 한 거예요. 왜 얘들아 논을 팔아야 된대요? 돈이 안 벌리니까. 너무 가난해서. 자, 그 다음에 또 한동문은 그 부친과는 달라서 살림 규모가 없었다. 여러분 아버지는 땅이 그래도 빼앗길 정도가 있었다는 건 그래도 많이 있었다는 뜻이니까 어느 정도 경영을 하거나 여러분 이 밭을 잘 일궈 나갔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살림 규모가 없었대. 사람이 좀 허황되고 해픈 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족들 핑계대고는 있지만 사실은 누가 다 쓴 거야? 지가 다 써버린 거야.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아야 되는 수준까지 오게 된 거지. 그럼 자, 논을 팔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인물의 성격을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 우리 여러분 공방전 할 때도 했잖아. 직접적 제시야, 간접적 제시야. 직접적, 그렇지는 직접적 제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려서 부친 한태수가 죽고 대신 방가산 집안 재산을 한 지 불과 5, 6년 만에 한동문은 힘에 넘치는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5, 6년 만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아 씀씀이가 남다르구나. 정말 돈을 많이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빚은 단순히 살림에 보태느라고 진 빚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한동문은 허황되고 해픈감을 하느라고 술과 노름을 술술이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서술자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냐면 인물에 대한 상황과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학교 선생님들이 혹시 이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설명해 주셨을까? 이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아니 잘 모르겠어? 이러면 서술자의 개입을 선대 학교 선생님 되게 여러 개로 나누셨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정보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갖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편집자적 논평은 될 수는 없고 왜냐면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서술자의 개입 정도는 볼 수 있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우면 서술자가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고서 여러분한테 말을 건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1년 농사를 지어야 1년 집안이 분명히 모자란데 거기다 술을 먹고 노름을 하니 당연히 빚밖에 안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얘들아 누구의 입장인 거야? 이것도 서술자의 입장과 생각들을 여러분들 전달해 주는 거죠. 감정을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중량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하세요. 자, 이 맷갓을 한생원은 여러분 한생원이 한동문을 얘기하는 표현이야. 자, 여러분 맷갓은 뭐냐면 매가 여러분 옛날 산을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산의 꼭대기 이런 의미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아랫뜻을 보면 함부로 뵐 수 없는 그런 산. 그러니까 이런 관리받는 산, 남의 땅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길천에다가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돈은 아쉽고 또 한 판에 또한 어수르기 비싼 값에 팔아 넘겼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곱마지기의 땅을 여러분 누구한테 판 거예요? 길천이한테 판 거예요. 길천은 그 맷갓에다가 여러분 낙엽송을 심어가지고 30년을 지나고 와서는 아주 한다, 아주 번성한 살림이 되었대요. 그러면 길천의 노력일 수도 있고 길천의 얘들아 어떤 변화, 여러분 이걸 심어서 얘들아 얘들 변화를 준 거잖아. 길천의 노력으로 좋은 살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근데 이 늙은이의 총기요 논을 도로 찾게 됐다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서 깜빡 맷갓 생각은 아직 미처 못했던 것이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왔어. 늙은이의 총기고 여러분 여기에만 정신이 팔렸다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논 팔았거든요. 근데 그걸 판 거를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광복 후에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였죠. 여러분 조선 광복 후에 일제의 횡포로 빼앗긴 땅을 되찾을 거라시라고 하는 기대. 이거야. 그래서 당시 실제로도 사람들은 이런 동척, 여러분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빼앗긴 땅들
일본의 지주들에게 강제로 빼앗겼던 그 땅들을 좀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억지로 빼앗겼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은 그 기대감 때문에 맥갓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완전 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신죽감에 쭉쭉 뻗어 있는 이 낙엽송이 총총이 들어섰다. 배기가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다. 근데 한 선월신지 아까부터 한편에서는 깡그리 그 나무들, 아까운 나무들, 30년 된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일병 우주치고 한다. 그럼 여러분 나무에 또 우두머리에 있는 가지들까지 치기 시작을 하더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를 이렇게 베었어. 그럼 나무를 베면 이렇게 얘들아 누워있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얘들아? 이런 쪽에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잘라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이 통째를 뭘로 쓰려고 하고 있나 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불황당놈들, 이 맥가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라고 하면서 한동문이 고함을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세원이 왜 얘들아 갑자기 화를 내고 이 맥가 길천한테 팔았는데 왜 지가 주인이냐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세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서 일하던 손을 멈추고 많이 쳐다보고 있었다. 이놈 너로구나. 한세원은 영남이라고 하는 은대사람 벌목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대 갈길듯이 지팡이를 막 둘러든다. 병색이 읍내사람이라서 여러분 여기 읍내사람이 누구예요? 영남이에요. 여러분 촌 농추성이는 여러분 여기 촌에서 살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문이죠. 자, 여러분 한동문에게 무던히 얄궂은 짓을 당하면서 그쵸? 여러분 갑자기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욕 듣고 갑자기 얘들아 이거 베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고 있는 그 봉변을 당하면서도 공수하거나 이런 공수한다는 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손을 모아서 인사하는 것, 즉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야. 예의를 갖추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영남이 나이가 훨씬 한동문보다 어리다라는 거 알 수 있네. 근데 여러분 어른 대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무슨 상황이냐면 한동문은 여러분 길천에게 판 살림의 나무를 벌목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벌목 주인을 찾아간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영남은 한동문이 왜 그러는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죠. 갑자기 나 생뚱맞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지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놈 네가 왜 이 맥갓에 손을 대느냐? 무슨 상관이요? 어째 이놈만 상관이 없느냐? 이러면 아랫부분 네 맥갓이길래 내 맥갓이다. 한동문이 맥갓이다. 이놈아. 그러면 한동문은 여러분 이 맥갓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맥갓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을 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한동문은 여러분 이미 누구에게 팔았어 얘들아? 길천에게 팔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이라고 주장을 할까? 일본인한테 팔았으니까 되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별보다 보니 괜시리 술잔 든질렀거들랑 고이 삭히지 않고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술 먹고 곱게 자빠져 있지 않고 왜 나이께나 먹은 것이 남의 일하는 데 와서 행패야 행패가. 늙은이는 다리 뼈다고 부러지지 말라는 법이 있나? 그러면 여러분 영남이는요 어른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협박하고 너 내가 때리면 네 다리 분질러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남이도 그냥 맞서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나 나나 죽어보자. 대체 내력을 얘기해요.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야루는 여러분 이유 없이 트집받는 걸 야루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야루인지 그 내력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한동문이 화를 내는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누구하고 누구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영남과 한동문의 갈등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갈등은 여러분 무슨 갈등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인물의 갈등이고 여러분 외적 갈등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의 갈등은 첫 번째 갈등은 여러분 인물들이 이 맥갓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싸움도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갈등이 첫 번째 갈등이 요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자.
몇까지는 길천의 것이라고 해도 조선이 독립했으니까 이제 내 것이다 이놈아. 이러면 왜 한동훈이 일단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지 이제 이유가 나오네. 이러면 이 이유는 조선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얘들아 이 땅을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독립을 했으니까 되돌려 받아야 한다.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왜 길천이 몇까지 한동문이 것이 되는 것이요? 길천이 1위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길천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얘들아? 일본 사람이구나. 자, 땅을 죄에다 내놓고 가니까 그 전에 임자가 도로 타자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인혁이 이 맷갓을 전에 길천이한테 팔았다 이거지. 그랬으니까 1인이 이 땅을 다 내놓고 갔으니까 인혁이 팔았던 땅을 공짜로 차지하시겠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심보냐면 여러분 이게 한동문의 심보죠. 이거를 영남이 꼬집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강제로 빼앗겼다면 여러분 되돌려받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여러분 흥청망청 노름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거 때문에 팔았잖아. 한동문은 여러분 다른 이유도 아닌 얘들아 자기가 노름에서에다가 빚을 진 거를 갚기 위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 판 걸 여러분 다시 나라가 되돌려줄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되돌려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이기적인 심보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혁이 팔았던 땅을 공짜로 되받으려고 하는 한동문의 심보는 이기적이다. 이러면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면 자기가 이렇게 팔았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되돌려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릴게 37번 그 개 먹 같은 소리는 이제 앵간히 하시고 어서 없어져 버려요. 나는 버전이 이 길천이 농장 살림 관리인 강태식이한테 이런 10%원 돈 2,000원 주고서 계약서 받고 샀어요. 강태식이는 길천이가 해준 2인장을 가지고 팔았고 그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옛날에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일까?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이 얘들아 한동문이 팔았고 그 판 것을 다시 길천이 얘들아 위임장을 써가지고 누구한테 판 거야 얘들아? 이 영남에게 판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돈을 받고 팔아놓고는 왜 맷갓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동문이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영남의 심리지. 그러면 영남이 맷갓의 소유권을 갖게 된 여러분 여기 과정과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영남은 정당하게 얘들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 영남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땅을 샀으니까 당연히 맞는 건데 그걸 다시 부당하게 얘들아 가지려고 하는 이 누구가 이기적이냐면 한동문이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선. 여러분 새로운 영이 서었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여러분 이 국가가 들어서기 전. 여러분 아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렸잖아. 남한이 단독 정부로 들어서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잖아. 그 전에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속에 눈이 맑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 여러분 한편이 돼가지고 1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서 배를 불린 일들이 너무 많았다. 이 삼판 사건도 그것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한동문이가 모르는 영남과 여러분 그 강태식 간의 이런 커넥션 이런 그 둘이 여러분 이익을 보려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영남과 길천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아니었고요. 혹은 여러분 한동문만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아니었고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자, 시대적인 배경을 정리하면 혼란스러운 여러분 광복 이후에 부당하게 입속을 챙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잡아 여기에 얘들아 비판의 대상이 2명이 등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한동문이 얘들아 표면적 풍자의 대상이에요. 한동문이 표면적인 풍자의 대상에 나간다. 자, 근데 여러분 작가는 누구도 비판을 하고 싶냐면 시대 상황. 아니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얘들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왜 조선 사람들한테 그 땅을 되돌려주지 못했냐. 이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 여러분 이면적인 풍자의 대상이 돼야 돼. 이면적인 풍자의 대상에 해당한다. 자, 이러면 39번 갈게요. 그 뒤 훨씬 지나서 1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원은 그 놓은 7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다시 찾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물론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산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왜 아무나 판다라고 하는 건 한생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여러분 지수로만 생각하는 거죠. 지가 얘들아 잘못해서 팔아놓고는 다시 꼭 자기가 되돌려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은 여러분 아무래도 한쪽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가 좋다고 지가 판단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걸 편협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쪽의 입장, 즉 여러분 준다라고 하는 입장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한동문의 입장이에요. 한생원은 화가 나서 두 주먹을 쥐고 부장에게 쫓아갔다. 그래, 1인들이 죄다 놓고 가는 걸 백성들도 돈 내고 사라고 하는 마련을 했다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당시 여러분 국가가 행했던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 이승만 정권은 여러분 어떤 정책을 내세웠냐면 국가의 토지 유상 분배 정책을 제시해요. 자, 이러면 이승만 정권은 국가의 토지 유상 분배 정책을 내세우게 되는데 억울하게 얘들아 빼앗긴 사람들도 분명 있잖아. 근데 그런 건 여러분 문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왜냐면 동척에서 여러분 이거를 한 일본어로 다 그냥 강제 사인을밖에 한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얘들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전을 했냐면 우리가 정권을 들어서면 우리가 너네들을 위해서 땅 되돌려줄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선심을 우선 샀어. 사람들이 얘들아 이 사람 뽑아야겠다, 이 사람 국회의원으로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봤더니 얘들아 뭘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 유상분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민들은 자기 땅을 얘들아 일본한테 억지로 빼앗긴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나라가 그걸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여러분 백성들은 땅조차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리는 거네. 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물론 누구의 입장에서? 잘못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입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 갈게요.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 하더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이 대답을 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딨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마련을 했단 말인가. 나라에서 했겠죠. 나라? 우리 조선나라요. 나라가 뭐 다 말라빠뜨려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번엔 1인이 내놓고 가는 땅을 지네들이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러면 여러분 이 말 맞죠? 여러분 이 말도 맞는 말. 한동문의 이 말은 맞지만 근데 이게 한동문이 말할 게 돼? 얘들아? 한동문은 그럴 자격이 없어. 그치? 그래서 한동문은 여러분 국가에 대한 불신과 원망 여러분 만약에 이걸 태도라고 본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죠? 1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의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봐봐. 구정은 나라의 정책에 얘들아 수긍해요? 아니면 거부해요? 수긍해요. 그럼 여기에 얘들아 다시 또 구장과 한동문의 가치관이 나오네. 자, 여러분 첫 번째 갈등은 여러분 영광과 맥갓에 대한 여러분 그 소유권 주장을 갈등을 했고 여기서는 구장과 한동문 같은 경우는 나라의 정책에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 아랫부분도 갈게요.
자, 가만히 두면 저절로 백성이 될 걸, 백성의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나라 이 백성들 것을 뺏어서 팔아먹어. 아니 그따위 행사가 어딨어.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맥갓이랑 길천에게 돈을 받고 파줬으니까 임자로 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갔으면 다시 내게 돼야지. 무슨 말이야? 그걸 무슨 타겟, 무슨 이유 때문에 나라가 뺏으러 다시 영으로 가.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에게 뺏는 거죠. 일본 사람들한테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보면 여러분 이 구장은 나라의 정책에 얘들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긍하고 있는 입장. 근데 나라의 정책에 여러분 저항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치관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것들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8쪽을 보시면 8쪽에 대한 주제를 한번 봐줘. 주제를 보면 농민의 소시민적인 이기주의 속에는 어떤 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역사의식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 국가라고 하는 건 물론 나라가 그지 같아도 우리 나라에 대한 어떤 애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애국에 대한 마음은 아예 없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라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만 그게 나라지. 이런 식으로 바라는 것만 있어. 즉 잘못된 그릇된 국가관과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일제강점기 때도 자기 걸 빼앗으니까 일제강점기가 싫다고 얘기하지. 여러분 일본이 얘들아 우리 것을 빼앗겼고 우리가 자유와 얘들아 이런 것들을 억압되어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지 거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올바른 역사의식, 올바른 여러분 국가관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시민적인 이기주의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딜 가냐면 여러분 4번을 한번 갈게 얘들아. 4번의 풍자의 대상. 한동문은 개인의 이익에 도움되지 않으면 국가도 쓸모없다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아 선생님이 겉으로는 여러분 뭘 비판하는 거라고 했냐면 왜곡된 가치관과 게으른 성품의 한동문을 비판하죠. 이런 사람을 비판하고. 자, 그런데 속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누굴 비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거기 선에 아래 써놓은 게 특히 당시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면은 거기다 써주면 돼. 근데 여러분 토지 분배 정책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드러나고 있었냐면 피지배층이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도 구한말 때도 여러분 이제 광복에 대해서도 피지배층들은 계속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계속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피지배층들이 계속 소외받는 부조리한 현실. 이걸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겉과 속이 인물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자, 여기서 질문. 한동문이는 여러분 전형적인 인물일까 개성적인 인물일까? 여러분 전형적인 인물은 성격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 그 다음에 개성적인 인물은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 당시 사회적인 가치관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개성적인 인물이거든. 여기 이 사람은 어때? 전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동문은 전형적인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배웠던 말뚝이랑은 좀 달라. 말뚝이는 당대 현실에 대해서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뚝이는 개성적인 인물에 해당하거든요. 말뚝이의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선생님 이거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16쪽을 한번 봐볼까 얘들아.
가기 전에 판소리계의 소설의 특징을 좀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판소리의 구성 요소 보자. 여러분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먼저 보기 전에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먼저 한번 보면, 여러분 판소리는 어떻게 인물이 구성이 되냐면 노래를 부르는 창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 악기를 연주해주는 고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수는 여러분 북을 장단을 연주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빛에서도 얘들아 누이는 창자였고 여러분 오라비는 여러분 고수였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두 사람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에서 여러분 이제 창자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창이라고 하죠. 이걸 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은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사설이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판소리 사설투, 판소리에서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는 부분, 이걸 아니디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디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창자가 소리나 가락이나 사설의 극적 내용에 따라서 몸짓을 해. 그럼 만약에 얘들아 막 부채를 갑자기 탁 피기도 하고 부채를 탁 접기도 하고 부채로 쟤를 가리키면서 쟤 좀 보시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부채로 얘들아 막 어깨를 막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지. 그걸 발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판소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연기하는 부분을 발림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뭐라고도 하냐면 여러분 선생님 칸 이렇게 써놨네. 너름새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행동, 모션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판소리에서 여러분 장단을 짓는 고수는 창을 하는 사이사이에 흥을 북돋기 위해서 얼쑤 좋구나, 에이구 에이구 어떻게 됐냐 말이야 뭐 이러면서 얘들아 호응을 북돋아주는 말들을 해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추임새를 넣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추임새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판소리에서 왔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판소리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애들만 여러분 들어가게 되냐면 창과 안일이만 여기에 들어가 있죠. 왜냐면 발림 연기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추임새는 여러분 또 이제 고수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과 안일이로 구성되어 있는 게 판소리다. 이 우리가 작품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창과 안일이를 왜 쓰는지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부분은 여러분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 이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학습지 얘들아 선생님이 춘향가는 학습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설명하셔가지고 어떤 기능을 포커스를 맞추는지 한번 봐보자. 창은 음악성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면 노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묘사나 대사가 길고 화려한 운문의 형식으로 구성이 돼요. 여러분 자, 운문의 형식이라고 했을 때 이 운문이 뭐지 얘들아? 운문이 뭐야? 시를 운문이라고 하지. 여러분 시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묘사와 대사가 길고 시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시처럼이니까 음보율, 음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과 공력을 필요로 해. 왜냐면 노래를 얘들아 완전 집중해서 얘들아 몇 시간을 막 불러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창 부분은 여러분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제일 인기 많은 장면들 있잖아요. 춘향이가 얘들아 몽룡이랑 만나는 장면, 혹은 여러분 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두하는 장면들, 아니면 신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들,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부분들 있지. 그런 부분들은 창으로 표현을 해. 그러면 창은 여러분 뭘 만들어내냐면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긴장감을 유발한다. 갈등 유발하고 긴장감 유발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안일이 같은 경우는 음악성이 없죠. 왜냐면 말하듯이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요약적 서술이 많고 한두 마디 짤막한 대사들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상어로 이야기하면서 호흡을 계속 전달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되어요.
그러면 이게 얘들아 창과 안일이가 한 번씩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게 계속 번갈아 가고 있으니까 긴장감이 고조됐다가 이완됐다가 반복되는 구성이 바로 판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판소리는 긴장감의 이완과 여러분 긴장감의 이완과 고조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판소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판소리 장단을 한번 봐볼게. 여러분 판소리 장단은 5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장 느려서 가장 슬프거나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서술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진양조를 써요. 제일 느린 장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속도인데 이 보통 속도에서 얘들아 대부분 서정적인 대목이 나오거나 즉 내가 얘들아 뭔가 해설하는 부분들 갈등이 시작되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중몰이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빠른 장단으로 흥겨운 대목을 얘기하거나 몸부림을 갖고 얘들아 통곡해 막 얘들아 통곡하고 얘들아 즐겁다라고 하는 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다니까 요거는 여러분 중중몰이라고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해요. 자, 조금 많이 빨라가지고 사물이나 사건을 나열하거나 기억한 장면이 나타날 때 자진몰이를 쓰죠. 특히 얘들아 몽룡이가 얘들아 암행어사 출두할 때 이때는 완전 자진몰이 같은 걸 많이 쓴다고 생각해주면 돼. 가장 빨리 얘들아 설명을 해서 가장 사건을 빠르고 나열할 때 쓰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휘몰아친다라고 해서 휘몰이 이게 제일 빠른 거. 그래서 진양조부터 여러분 휘몰이까지 요게 얘들아 속도의 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이번에도 얘들아 판소리의 특징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이런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여러분 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판소리 어떻게 전승이 돼요? 이렇게 얘들아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 판소리는 구전이 되던 애들이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구비전승이 되던 애들이 모여서 판소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전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기록문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비전승이 되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쌓여가잖아. 그래서 이런 걸 적층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적층문학의 성격을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판소리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 판소리는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 설화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설화들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근원설화라고 해요. 모든 판소리는 여러분 근원설화로 이루어져 있어. 자, 이 설화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판소리가 되는 거고요. 이 판소리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내가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이 책을 읽고 싶은 거야. 이 이야기를 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뭘 하냐면 책으로 찍어내기 시작해. 그럼 책으로 찍어내니까 판소리 소설이 만들어지네. 판소리 소설의 특징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보세요. 근원설화가 춘향전 같은 경우는 근원설화가 어떤 근원설화들이 여기 들어가냐면 연려설화나 관탈민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관리들이 수탈한다 백성의 여자를 이라는 뜻이거든. 백성의 여자들을 수탈하는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근원설화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암행어사 설화 이런 설화도 같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 효녀 지은 설화도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제 판소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판소리를 여기서 얘들아 뭘 만든 거야? 그래서 춘향 가를 만들었어 얘들아. 그 다음에 노래가 이게 너무 인기 많으니까 판소리 소설 뭘 만들어낸 거예요? 춘향전을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구비 문학의 얘들아 전승 방식, 여러분 순서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판소리계 소설은 백성들이 좋아했을까, 양반들이 좋아했을까? 둘 다. 둘 다 너무 좋아했어. 양반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의 니즈에 맞는 여러분 특징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양반들의 니즈에 맞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은 여러분 저급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비속한 문체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여러분 양반은 여러분 비속한 표현들 좋아할까? 저거 저급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아한 말투, 전화음 문체를 사용을 하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특징이기도 하냐면 공산탈춤의 특징이기도 해. 공산탈춤도 얘들아 말투기가 오히려 얘들아 전화한 표현을 많이 쓰고, 양반들이 막 호통치고 욕하면서 비속한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판소리계 소설은 이중적인 언어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는 공산탈춤과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위로 올려서 두 번째. 여러분 어떤 문체를 사용을 하냐면요. 아까 나 창은 이야기라고 노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노래이다 보니까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들은 운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문체인 운문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니니 부분에서는 사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산문체 형식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운문체는 여러분 어떤 애들을 얘기하냐면 음보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떤 음보율을 쓰냐면 사음보. 이거는 본문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그러면 사음보가 나오면 글자 수가 몇 나와야지 얘들아? 3, 4조, 4조의 형식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긴장감을 만들어내려고 운문체를 쓰고 있는 거다. 자, 여러분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여러분 받은 애들이 뭐냐면 판소리계 소설에 나오는 서술자의 개입이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게 판소리 사설, 즉 여러분 이야기를 건네듯이 여러분들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 소설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볼 때 제일 재밌는 장면을 길게 서술할까요? 짧게 보여줄까요? 길게 보여주죠. 그래서 꼭 얘들아 다음 화에 이어주잖아. 얘들아 제일 중요한 장면에서 끊어버리잖아. 혹시 졸업 안 보니? 안 보니? 드라마 안 보니? 그 졸업 제일 중요한 장면 딱 2화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장면에서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길게 잘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재밌는 장면들은 여러분 좀 내가 이거는 좀 재밌다, 사람들한테 얘들아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부러 길게 서술을 해. 그걸 장면의 극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일부러 얘들아 짧게 서술할 수 있는 걸 길게 서술하는 거야.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하는 소리에 암행어사가 나타났다, 한 문장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술하냐면 이 장면을 사람들이 제일 통쾌해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에 누구는 방망이를 들고, 누구는 낫을 들고, 누구는 뭘 들고, 누구는 어디에 숨고, 누구는 어디에 숨고, 누구는 뭘 하고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계속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효과를 갖는 거지. 자,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라고도 하고 장면의 확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는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들은 주제가 여러분 양면적이에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은 여러분 대부분 유교적인 가치관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춘향전 같은 경우는 유교적 가치, 여성의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근데 이면적인 주제는 여러분 어떤 주제들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나 근대적인 가치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봉산탈춤에서는 여러분 어떤 근대적 가치관이 들어갔었지? 봉산탈춤은
양반을 얘들아 업신여기면서 양반을 조롱하고 이런 여러분 시전이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근대적 가치관이었잖아. 여기서 나타나는 근대적 가치관은 여러분 신분의 얘들아 상승. 여러분 신분제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본건적인 가치관을 여러분 이 신분이 상승, 춘향이가 얘들아 정렬부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신분의 상승에 대한 욕구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줬구나. 그리고 또 얘들아 탕가놀이 누가 얘들아 혼줄이 나냐면 변사또가 혼줄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탕가놀이의 적절. 탕가놀이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여러분 문체가 판소리는 여러분 일상어를 얘기하는 아니 부분과 화려한 부분이 여러분 참으로 부분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어체와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자에만 쓰고 있는 여러분 문어체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근데 선생님 7번째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여기는 아무래도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은 풍자랑 해악을 두드러지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골개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작품이랑 광문사전 한번 정리해볼게. 자, 전라도 남원 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남원으로 온 이 몽룡이는 담원을 맞아 방자와 함께 광안루로 구경을 나온다. 그럼 여러분 이 담원날은 계절적 배경이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 봄이야, 그치? 그래서 음력 여러분 5월 5일 여러분 풍속이 있었던 날이어서 그 봄에 여러분 합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해. 왜냐면 여자가 그늘을 뛰러 나오는 날이 이날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안일이, 여러분 안일이는 사건을 뭐 해주는 부분이야? 그냥 설명하는 부분이야. 이때 춘향이는 도련님을 만나려고 그 전날 초하는 날 밤에 꿈 하나를 얻었겠다. 자, 여러분 꿈을 하나 꿨는데요. 이 꿈 내용이 바로 몽룡이랑 만남을 미리 암시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여기 끝에 동결함에다가 다 동그란 표시해 놓은 애들이 있을 거야. 여기에다가 뭐뭐하 걷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1쪽에도 뭐뭐하 걷다 얘들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동그란 표시해 놨거든요. 11쪽에도. 그러면 여러분 이 동그란 표시해 놓은 것들은 이게 창자가 여러분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 여러분 사설에 얘들아 말투이자 창자의 말투가 들어가고 여러분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응? 자, 그러면 다시 또 가자. 중머리 단가. 여러분 중머리는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중간이거든요. 이거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러면 조금 빨라서 여러분 어떤 상황들을 나열할 때 쓴다고 했으니까 뭘 나열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책상에 촛불을 돋아서 켜고 열려전을 외워가다가 호연이 잠이 안 오고는 서한 책상을 의지하고 잠깐 조는데 비몽사몽간에 춘향의 몸이 공중으로 날려서 바람을 부리어 몰고 구름을 헤쳐가다 당도한 곳이 바로 대궐 처음 보는 곳이더라. 그 위에 어떤 부인이 이상한 옷을 입고 춘향을 부르더니 무슨 쪽지를 내어주시면서 네가 이 글뜻을 알겠느냐? 라고 춘향이가 방송에서 고음톤이 펴보니 거기 인간지 인간의 5월 5일은 천상의 7월 7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5월 5일이 뭐 하는 날이더라 얘들아? 단오날. 그치? 그 단오날에 7월 7석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건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달으니 이게 꿈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냐면 견우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듯이 춘향에게도 단오날에 인연이 생길 거라는 걸 여러분 미리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김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날이 밝길 기다려서 소새, 여러분 소새는 여러분 몸을 깨끗이 준비를 하고 자, 자기 어머니가 나오더니
오늘이 1년 1번 한 번 돌아오는 단오날이니 향단이 앞세워서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그네나 뛰다 오거라. 근데 왜 조용한 곳에 가라고 할까? 그러면 딸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라냐면 외간 여자가 어디 바깥에 나다니니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이런 기회에 조용히 놀다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의 가치관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춘향이가 반겨듣고,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서 반겨듣고 받침밥을 먹고 나서 향단이를 앞세우고 꽃나무 숲으로 내려갈 때 그때 이 도령이 누가기에서 배회하다가 한 곳을 바라보니,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리게, 일미, 이러면 한 아름다운 여인이 저와 같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일미인이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춘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몽룡과 춘향의 만남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저와 같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거는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냐면 여러분 향단이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렇지. 자,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이러면 이 달 같고 별 같은 애가 누구예요? 춘향이지. 그럼 이 춘향이를 얘들아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직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 그치? 자, 어여쁘고 태도도 곱고 이 대장부에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아이구나. 이러면 꽃숲에 당도를 하니 백척채은 이 그네줄이 늘어진 벽도가지가 휘칭칭 감아지고 삼삼옥수 번듯 들어서 양 그네줄을 갈라잡고 선뜻 올라서 발을 구를 때,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 춘향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네 뛰는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가 그네 뛰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 있는 표현법을 찾아볼 건데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이거 음성삼지모 쓰네. 자, 그리고 여러분 번듯 들어서 양 그네줄을 잡아서 올라갈 때, 그 다음 다시 할게요. 한 번 굴러서 앞이 높고 두 번 굴러서 뒤가 멀어서, 여러분 이 부분은 무슨 표현법이 지금 쓰였는지 한번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대구가 쓰였죠. 문장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구를 사용을 해주고, 자, 앞뒤가 점점 높아져 올라갈 때 발밑에 나는 틱들 광풍 쫓아서 휘날리고 머리 위에 푸른 잎이 몸을 따라 흔들, 푸른 속에 붉은 치마가 바람결에 나부끼니 구만리 백운간의 번갯불이 흐르는 듯, 이러면 흐르는 듯 지규법도 사용을 하고, 꽃도 툭 차서 떨어지고 잎도 담북 물어매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고 어떤 이미지를 쓰냐면 시각과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주변의 얘들아 풍경, 그리고 이런 춘향이가 그네 뛰는 모습들을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문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여러분 좀 한자어도 좀 많이 들어가잖아. 비속한 말투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전화음 말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전화음 표현들이 들어가고, 왜냐면 백척채승, 섬섬옥수도 한자어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선생님이랑 어느 부분을 보냐면 이 부분을 한번 봐봐요. 푸른 속에 붉은 치마 바람결에, 이런 그 다음 것도 나부끼니 사음고, 구만리 자르고 백운간에 자르고 번갯불이 자르고 흐르듯이 자르고, 그 다음에 꽃도 툭자 자르고 떨어지고 자르고 잎도 담북 자르고 물어매니 자르면 여러분 사음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사음보의 운문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운문체에서도 여러분 지금 음보는 사음보의 음보야. 그 다음에 여러분 글자 수가 몇 음수를 쓰고 있는 걸까요? 사음보니까 거의 네 글자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사사조의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이도령이 이 거동을 보고 어안이 벙벙하고 가슴속이 상막 4대 삭신 6천마디를 벌렁벌렁하구나. 그럼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벌렁벌렁 뛰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몽룡이 춘향을 처음 보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처음 본 몽룡의 심정. 그래서 여러분 두 번 되는 거야. 설레고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어요.
안일이 부분을 가자. 안일이는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야. 자, 방자를 불러서 말을 할 터인데 떨려서 부를 수가 있나? 여러분 누구의 심리를 서술자가 다 얘기해줘? 공룡의 심리를 다 얘기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창자가 여러분한테 계속 정보를 주고 있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자, 하인 보는데 떨 수는 없고 눈은 춘향에게 달아주고 입만 다 썩어서 건성으로 물어봤다. 여러분 이게 얘들아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말을 건네는 방식. 자, 얘 방자야. 눈치 빠른 방자놈이라 이 도련님이 춘향을 보고 벌써 낚시가 있는 줄 알았지. 이런 뭐만 줄 알았지. 여러분들 말을 건네고 있잖아요. 이런 게 모두 다 창자의 말투가 들어가는 거야. 예, 저 건너 환인 중에 울긋불긋 오락가락하는 게 사람이냐 신선이냐 이러면 그네를 뛰니까 치마가 어떻게 해요? 펄럭펄럭 보이거든요. 그 펄럭펄럭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선녀인지 얘들아 신선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겠다는 거야. 춘향이를 지칭하는 표현인 거지. 자, 그것이 아니라 이 고을의 택이 월매달 춘향이 온뒤 제 본심이 도고 얘들 아주 교만하고 이런 뭐라고 하냐면 되게 콧대 높고 이런 뜻이야. 콧대도 높고 기생도 실마사하고 대신하는 노비를 넣고 물러나와서 백화춘엽에 긁기나 생각하고 친선유공에 얘들아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고 그 다음에 글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음률 노래도 부르고 이 고을에서 천상 개화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오날이어서 그네를 뛰어야 하나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사대부 여성처럼 교육을 받았다는 뜻인 거야. 이 부분은 사대부 여성과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신부는 여러분 노비 계층이지만 여러분 사대부 여성과 버금갈 정도로 많은 공부와 학식을 자랑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름다운 여자 중에 한 명이다 우리 마을에서. 그러면 여러분 태기 월매딸이라고 하는 건 신부들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문단은 춘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신분 낮은 춘향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몽룡이가 기생의 딸이라는 말을 듣더니 불러볼 생각을 하더래.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원래는 일반적인 여자는 여러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왔다 갔다 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영집 처녀들한테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얘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신분 낮은 노비라고 생각을 하고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러볼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신분이 낮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신분이 낮아서 생각하고 있다. 어찌 그렇게 옹글졌는지 얘 기생의 딸이 저렇게 예쁘단 말이냐. 한번 뭐 불러볼까. 안 되지라고. 어찌 안 된다는 말이냐. 춘향이 뭐가 불호랑이 주어서 박불 늙은인디. 그러니까 여러분 춘향이 엄마가 춘향이 관리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바깥에도 못 나가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 춘향이 내외시킨다고 문밖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 집 문밖으로 머스마 하나는 얼른거리지 못합니다. 예, 쟤는 이 고을의 기생의 딸이고 나는 이 고을의 사또 자제로서 한 번 못 불러본단 말이냐. 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뭘 계속 인식을 하고 있냐면 신분의 차이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몽룡이는 처음에는 신분 차이를 계속 들어서 춘향이를 데려오게 하죠. 이게 철없는 성격이야. 왜냐면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얘들아 얘는 여자를 막 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 또 뭘 하고 있냐면 옛날에는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랑만 결혼을 해야 했었거든. 근데 지네가 자유연애를 하겠다고 이렇게 날뛰잖아. 이런 게 몽룡의 철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갑시다. 도련님이 정 그러시면 춘향이 어머니가 동원, 여러분 동원이 어디냐면 사또가 계신 곳, 사또가 계신 곳에 들어가서 사또 앞에 엿져놓고 도련님이 이를 알게 되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도련님이 엄한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하라는 터라 거기가 했잖았지. 그럼 여러분 이거는 도련님의 마음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거 말을 건네는 방식 쓰고 있죠? 이런 거 다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 즉 판소리 창자가 말하는 말투를 계속 쓰고 있는 거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하긴 안 될 일은 잊어버리시오.
춘향이를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처지는 여러분 뭐이기 때문이에요? 신분 차이 때문에 못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당시에 시대적 배경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한창 일이 할 때 그때 춘향이는 추천을 하다가 그네를 뛰다가 땅에 똥 내려서면서 도련님과 눈이 마주쳤겠다. 자, 춘향이 세안으로 예쁜 얼굴로 도련님을 잠깐 보니 넉넉한 의사가 마음씨가 외학, 겉모습에 드러나서 군자의 거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맑은 기운이 사람에게 쏘이니 열사의 기상이 보이더라. 춘향이가 깜짝 놀라서 그럼 이런 선생님 지금 괄호 표시한 건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몽룡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대구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문장 구조를 반복을 시켜요. 자, 문장 구조를 반복시키면서 얘가 몽룡의 뭘 제시해주고 있냐면 첫인상을 제시를 하죠. 몽룡의 첫인상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면 춘향은 몽룡에게 뭘 가지고 있냐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다 얘들아 처음에 외모를 보고 반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현자나 저 위에 쓴 것은 누구냐? 여러분 전라도니까 지금 전라도 사투리 쓰고 있어요. 춘향이가. 그래서 여러분 저게 성게 누구냐? 아유 통인서고 방자가 서 있는 거 본게 이골 삽도 자제 도련님인게매요. 저 춘향이가 놀래. 벌써 나왔구나. 남자들이 나왔구나. 그러면 포옥사 보아 쌓아야겠다. 부끄러워서 어쩔 거냐. 그만 들어가자. 이러면 춘향이는 왜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왜 부끄러움을 느끼려고 해? 내외를 하는 거거든요. 남녀가 내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는 내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춘향이 도련님 때문에 추천을 못하고 들어가는데 도련님은 일단 정신을 놔서 춘향이만 보고 이뻤다 계속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죠. 자, 여러분 중몰이. 여러분 중몰이는 속도가 빨라야 느려요? 얘도 빠르죠? 그죠? 자, 가볍게 걷는 걸음걸음마다 꽃이 핀다. 여러분 누가 걷는 모습이냐면 춘향이가 걷는 모습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춘향이의 모습을 꽃에다가 뭘 해주고 있는 거야? 비유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이지 아니하니 경인 신선은 이 동천으로 돌아들어서 자취를 감췄고 다른 서궁을 지어서 이 밝은 빛을 거두어보니 도련님 어린 마음을 진정할 길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춘향이가 집으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몽룡이 마음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몽룡의 심리는 애가 타는 거예요. 너무 얘들아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안일이 부분을 가자. 방자야, 얘 춘향이 가고 없다. 가고 없은 게 어쩌는 말씀이요? 이러면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주인이 얘들아 만약에 자기 집 노비한테 얘들아 이렇게 일을 시키거나 말을 할 때요. 절대 여러분 이 노비들은 뭘 해야 되잖아요. 눈을 마주치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드라마 보면 여러분 얘 어르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기가 애기씨를 키웠다고 하면 애기씨한테 막 막대하는 그런 노비들 나오잖아. 그거 다 잘못된 거. 노비들은 절대 이런 막대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방자는 상전한테 지금 얘들아 조심하는 말투를 쓰는 게 아니라 조심하지 않는 말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복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반들한테 복종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서민들이 당시 여러분 이런 신분 제도에 뭐가 많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불만이 많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누구랑 똑같아야 돼? 봉선탈춤이랑 똑같아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봉선탈춤에 있는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말뚝이랑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방자도 얘들아 그러면 어떤 인물에 해당하냐면 개성적 인물에 해당하죠. 왜냐면 여러분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봉산탈춤의 말뚝이랑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춘향가는
판소리계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이랑 연결해서 문제를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얘들아 봉산탈춤이랑 여러분 서술 방식이랑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거든. 그래서 그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문제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춘향이 직접 한번 불러다오. 방자노니 도련님의 은연 중에 볶는데, 봐봐, 은연 중에 볶는다는 게 뭐야 얘들아, 계속 놀리고 있는데, 그래도 도련님 키가 소인농 키보다 적으신 게 높은 데 올라서서 엄지발로 개고 서시오. 이러면 잡으세요. 이럴 때는 원래는 노예부이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게? 제 등을 밟고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유 나보다 키도 작으니까 여기 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 몽룡이가 어떻게 하냐면 키도 작으니까 이렇게 발꿈치 들고 뭐 이러면서 뭐 보겠죠. 양반의 체면을 살려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악성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양반을 여러분 이제 무시하거나 양반의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여러분 양반을 해악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방자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도련님이 춘향의 집을 볼 욕심으로 방자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반이 낮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자노님 도련님을 엄지발로 세워놓고 춘향의 집을 가리키는데, 그럼 여러분 춘향의 집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자. 여러분 진양조야. 진양조는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느려. 제일 느려요. 여러분 이걸 왜 쓰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느린 장단을 왜 쓸까? 여러분 이걸 왜 쓰는지를 정리 한번 해볼게. 저 건너, 저기 건너, 저기 건너. 이러면 그냥 저기가 춘향의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걸. 저기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잖아. 시간을 끄는 거야 아니면 바로 알려주는 거야? 시간을 끌어. 방자는 일부러 얘들아 이 몽룡이를 놀리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을 끌 때 얘들아 속도가 빠른 게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느린 장단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방자가 몽룡이를 놀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방자가 몽룡을 놀리려 이런 장단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 건너가 아니라 누가 얘기하냐면 여기는 방자가 얘기하고, 아 이 자식아 저 건너 어디란 말이냐. 여러분 얘가 너무 얘가 늑장을 부리니까 여러분 안달이난 여러분 몽룡이가 어디란 말이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호통 치는 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봉선탈춤. 여러분 비슷하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아유 아직 멀었어. 저 건너 봉황대 밑에 양류교면 변벽된 데라서 다리 건너 큰 대문이요. 그 앞에 연당 있고 연당가에 버들 서 있고 들춘 측백 나무는 휘신치 엉클어져 있고 벽오동 성근가지 단장 밖으로 쑥 솟아 있고 동쪽에는 중림이요 서쪽에는 소나무 정자가 있는 중림 송정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바로 그것이 춘향의 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여러분 시간이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빨리 읽었지만 되게 천천히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방자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 더디게 설명하죠. 그러면 이렇게 더디게 설명하니까 이 진양조 부분에서는 긴장이 이완이 될까 아니면 여러분 긴장이 심화가 될까? 이완이 되는 거야. 일부러 이완을 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몽룡이는 얘들아 방자를 계속 어떻게 할 거냐면 재촉을 하고 있고요. 재촉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이 몽룡이는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대비로 인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방자가 이야기하는데, 방자가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가 춘향의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걸. 어디가 어디고 뭐가 있고 계속 나열해서 설명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 이 38번이 바로 장면의 극대화예요. 자,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를 쓰기 위해서 열거도 쓰고 음성 상징어도 사용을 하고, 동의 중립 서쪽에는 송정 여러분 대구법도 사용하고, 이런 표현들이 바로 여러분 이 장면의 극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아니 도련님이 춘향이를 잘 보시더니 춘향의 집도도 잘 보았다. 예, 하도 사는 것도 한다는 사대부택 같구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예요. 왜? 사대부 여성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부 여성이 같으니까 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도련님 그때부터 구경에는 뜻이 없고 글짓기에도 뜻이 없어서 무언가를 잃은 것이 섭섭히 돌아와 정원에 잠깐 다녀와서 내야 자기 집에 들어와 거기 책방으로 돌아와서 책을 보는데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디 부분 보냐면 여러분 그 안일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42번 가자. 자, 안일이 방자야. 네, 편지 한 장 써다오. 도련님 처분이 건 그러시다면 편지를 써보시오. 되고 안 되고 도련님 연분이 없고 말을 듣기 안 듣기로는 춘향의 마음이니 편지 전하고 안전하는 소인 놈의 생각이니 편지 한번 써주시오. 도련님이 무릎을 단정히 꿇고 편지를 써봤다. 근데 여러분 자 그냥 편지 쓰는 게 아니지. 어떻게 편지 써? 무릎을 꿇고 써요. 그러면 여러분 몽룡이 심정이 변한 거예요. 몽룡은 처음에는 기생이 따르려고 막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지 쓰는 거 보세요. 정성껏 편지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 정성껏 편지를 쓰는 이런 모습에서 이 춘향이에 대한 마음이 더더더더 진심이 되고 있는 몽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중요 부분 줄거리. 방자는 향단을 통해서 춘향에게 이도령에 대한 편지를 전하고 춘향은 보름날 밤에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는 답장을 도령에게 보낸다. 이 약속한 보름날이 되어서 이도령은 춘향의 엄마의 눈을 피해서 춘향의 집을 몰래 찾아간다. 그럼 보세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짝지어준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죠. 지금 둘이 뭘 하고 있냐면 자유연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몰래 만나는 거예요. 자유연애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위로 올리고 춘향반에 앉아보니 가슴이 울렁울렁 두근두근 수인사 인사할 생각이 확 막혀갔지. 자칫하면 까딱하다가 퇴짜를 맞을까 약점 잡힐까 무단히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이. 그럼 여러분 몽룡의 지금 심리가 뭐야 얘들아? 나 퇴짜 맞으면 어떡하지? 나 얘한테 차이면 어떡하지? 나 얘 너무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심정이 얘들아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긴장되는 게 바로 여러분 이 몽룡의 여러분 지금 갈등, 내적 갈등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네 답서를 보다가 7월편 정도 있는 소리를 들어보니 아주 시전집이구나. 시전집이라는 건 글을 너무 잘 쓰는구나. 너 능력이 좀 있구나.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춘향이 대답하기에 밤이 길고 잠이 없어서 읽기는 읽어도 뜻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뜻을 모르니까 읽는 걸까요? 겸손한 표현이죠. 자기를 칭찬하고 있으니까 겸손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번 주워받아 놓으니 그제서야 말문이 열렸지. 네 성과 나이는 방자에게 들어서 알지만 네 내가 있는 곳 한양이요. 너 있는 곳은 남원이라 경양 도시와 시골에서 멀었는데 소문도 못 들었을 텐데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군지 우리는 몰랐을 터인데 근데 아버지께서 벼슬기를 하고 부사 중에서도 이 남원 부사로 오시게 되었으니 그게 공교한 일이구나. 여러분 공교한 일이라는 건 이거는 우연이다. 우리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또한 출입이 없다가 광안루로 구경 간 거서 그곳에서 너를 만난 것도 그것도 운명이다. 너 또한 규중처녀가 활인 중에 춘천한 일도 그것도 공교로다 우연이다. 동갑으로 내시기도 천궁의 조화이시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동갑으로 태어난 것도 이것도 운명이니 우리가 백년가약을 맺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몽룡이 생각하는 우리가 백년가약을 맺어야 되는 이유는요. 자신들의 인연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이 운명이라고 운명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춘향이가 여쭈길 도련님 들어보시오. 천안집에 생긴 몸이 여러분 천안집에 생긴 몸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기가 어찌 뜻이 높겠지만 열려 불경 이부절이라고 하는 뜻을 본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작품에 뭐가 나왔냐면 표면적 주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우리 춘향전은 여러분 주제가 여러 개가 나온다고 했죠. 거기서 표면적 주제인 지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절대 여러분 두 명의 남편을 섬길 수가 없다. 자 그런데 도련님이 야유정을 못 이겨서 여러분 야유정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주원가에서도 야유원이라고 하는 곳이 나왔었거든. 이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내가 방탕하게 노는 곳, 기생집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련님이 방탕하게 노시는 마음을 못 이겨서 내가 화답을 하기는 했지만 도련님은 귀공자고 나는 천인이라서 우리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거절을 하는 거죠. 거절의 이유가 뭐예요? 신분 차이예요. 말해서. 도련님이 호역을 하여서 여러분 즐기고 있어서 춘절의 봄에 나비 본 듯이 잠깐만 보고 가버리시면 자기랑 이별을 해버리면 천충백발 두 목숨이 사생 이러면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종당에는 내가 이렇게 깃방에서 독수 공방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청춘백발 두 목숨이라면 젊은 사람의 목숨과 나이 든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춘향이랑 춘향이 엄마. 자기는 여러분 한순간에 놀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기는 여러분 유교적 가치를 지켜서 독서 공방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얘들아 딸을 보고 있는 우리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춘향이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매우 정숙한 사대부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네. 그리고 몽룡이에게 얘들아 생각이 되게 깊어. 그래서 여러분 몽룡이는 쉽게 얘들아 그냥 사랑에 빠지고 쉽게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다면 얘는 여러분 앞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도련님 들으시고 네 말이 맞다. 일의 흐름은 그러하지만 여러분 당시 시대상의 모습은 여러분 자유연애 사상이 가능하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유연애 사상이 불가하니 그는 경박자가 할 일이고 그렇게 얘들아 자유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쉽게 만나는 거는 경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대장부로서 행사가 그렇게 하겠냐. 나는 너를 자유연애로 만났지만 쉽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 못 믿겠다면 내가 약속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써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불만기인데요. 그럼 불만기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춘향이에게 믿음을 주어서 결혼하려는 목적으로 쓰는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춘향에 대한 자신의 애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몽룡의 여러분 자신감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는 불만기를 딱 써줘도 난 절대 너랑 안 헤어질 거야. 나는 절대 너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춘향이랑 몽룡이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광문자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19쪽으로 가자.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는데 종로의 저작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해서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금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 광문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한번 보면 일반적인 고전소설과는 다른 인물 유형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고전소설들은 다 신분이 어떤 애들만 나와? 높은 애들이 무조건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신분 높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 낮은 거지를 중심 인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당시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같아 달라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이 광문이도 개성적 인물에 해당하고 그래서 전형적인 인물에서 탈피하고 있다.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광문이는 능력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인물 유형에 해당할까 안 할까? 하지 않아. 그러면 광문이는 여러분 영웅적인 인물 유형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평범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자, 하루는 몹시 눈이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려 나가고 그 중에 한 아이만 병이 들어서 따라가지 못했다. 자, 이러면 첫 번째 일화가 나오는데 거지 아이 사건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광문의 성격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이 아이가 추워서 숨을 몰아쉬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처량했다. 그래서 광문이가 너무 얘들아 불쌍하게 여기서 밖에 나가 밥을 비러 왔는데
그 아이는 벌써 죽어버렸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왜냐면 둘이밖에 없었으니까 죽였다고 하면서 광문을 두들겨 패버렸고,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개를 놀라게 했던 것이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가 꽁꽁 묶어버리니 광문이 외치면서 하는 말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온 거지 도둑질을 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작거리에 가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너무 순박해서 집주인이 광문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새벽녘에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우선은 여러분 여기서 이 일화에서는 지금 광문이가 이렇게 선생님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잖아. 이 부분에서 광문의 성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잖아. 그리고 또 여러분 뭘 해주냐면 여러분 의로. 왜 의기롭냐면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침에 뭐라고 하냐면 광문이가 인사하면서 떨어진 거적을 달라고 하여서 떠났다. 집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뒤를 밟아 담으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다리 밑에 가서 그 시체를 던져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시체를 묻어줘야지. 시체를 뭐 하고 있어 얘들아? 그냥 버려. 이 아이들은 여러분 정말 비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문이는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그 떨어진 거적으로, 여러분 이 떨어진 거적은 여러분 주인한테 받았던 거, 그걸 가지고서 시체를 싸서 직접 짊어지고 가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 묻어놓고 울다가 중얼거리다 가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광문이는 뭘 해줘 얘들아? 진심으로 그 죽은 아이를 애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가 왜 의로운 줄 알겠지? 자기를 여러분 이제 얘들아 대표로 얘들아 세워놓으니까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거지 아이들은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버려놓는데 어떻게든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얘들아 기어 들어가서 거적대기를 얻어오고 자기가 얘들아 도둑으로 몰려도 자기 얘들아 체면보다 얘들아 뭘 중시 여기고 있냐면 여러분 이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야. 이게 성격이야 얘들아. 성격에 적어주면 돼. 그러면 거적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거적은 광문의 의로움과 광문의 인정이 드러나게 해주는 여러분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5번째 문단 가자. 이에 집주인은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어보니 광문이 그제서야 그 전에 이 한누이가 어저께 일들을 고하였고, 집주인은 내신 광문을 의롭게 여겨서 데리고 집에 돌아와 옷을 입히고 후하게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청구해서 고용인으로 쓰게 해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집주인이 그냥 집주인이 되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집주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광문이 인간됨. 여러분 인간됨됨이를 알아보는 안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구도 해주고 광문이를 얘들아 풀어주고 광문이를 믿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광문만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 집주인도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갈게. 자, 2번째 일화.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면 사람들도 그도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서 뭐라고 씨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거서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고 판정하는 신용을 내고, 온 전하 사람들이 다 웃고 대고 싸우던 사람도 웃음이 터져서 결국 싸움이 풀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옷 다 벗고 나와가지고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들어온 사람들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해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싸우는 말리는 여러분 2번째 일화에서는 어떤 성격이 나타나냐면 익살, 재미가 있는 거야. 재치가 있고요. 기질을 발휘하네요. 기질하는 건 여러분 꾀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러면 자기를 좀 낮춰서라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7번째. 광무는 나이가 40이 넘어도 머리를 닦고 다녔대.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여기 상투를 틀거든요. 근데 머리를 닦는다는 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성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직 결혼 안 했구나.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나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마찬가지다. 그럼 여러분 맞죠? 여자들도 얘들아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남자들도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못생겨서 용모를 꾸밀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전에는 없는 생각이야. 홍계월전이랑 비교할 수도 있어 얘들아. 어떤 부분이냐면 남녀 평등. 여러분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조선시대 때. 그러면 이런 여러분 평등 인식은 언제부터 나오는 거냐면 근대적 사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계월전은 여러분 공건적 사회의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근대적 사상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광무는 여기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얼굴이 못생겨서 그렇다. 겸손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 어떤 특징이냐면 장가 관련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째, 여러분 4번째 일화야. 자, 집에 대한 일화예요.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그렇게 없는데 집을 가져서 뭐하니? 욕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네. 이러면 이렇게 욕심 없는 태도를 우리는 안빈 낙토라고 얘기를 하죠.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다가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에 호수가 방금같이 8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 못 자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얘들아 뭘 얻으려고 하고 있냐면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어디든 여러분 내가 속박되지 않고 어디서든 마음대로 잘 수 있게. 즉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 문단 가서 여러분 5번째 일화를 한번 시작해보자. 서울 안에 뛰어난 기생들은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 여러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광문의 얘들아 안목은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광문의 안목, 사람 보는 안목, 그리고 광문의 얘들아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궁중의 궁궐 호위 부대들이나 각 전에 있는 별감들, 하인들, 그 다음에 부마도의 임금의 사위에 시중을 들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신분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야, 신분이 어중간해? 신분이 어중간한 애들이야. 왜냐면 사위의 시중을 들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궁궐의 호위 부대 해봤자 얘들아 그냥 여러분 공무원 같은 공무원에서도 완전 말단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각전에 호위하는 하인이라고 써놨잖아요. 선생님 그쵸? 신분이 높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가 모시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들아 뭘 하고 있냐면 권력을 등에 입어가지고 옷소매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다니더래. 근데 그럼 옷소매를 이렇게 늘어뜨려서 입는 사람들은 사대부들만 그렇게 입었었거든. 신분 높은 사람들만.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허례허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공방전에도 나와요. 공방전도 공방이가 신분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었는데 신분 높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권력을 등에 입었다고 얘기했지. 그걸 내가 한자성어로 뭐라고 했어? 호가호위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여러분 호위를 하는 권력을 여러분 등에 업어서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이 사람들이 운심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운심은 정말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 걸 타면서 운심 보고 막 춤을 추라고 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배우면서 선뜻 춤을 추지 않았다. 이러면 운심은 얘들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에게 도도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얘들아 사실 운심을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았을 거거든.
자,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로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 광문이 해진 옷을 입었지만 행동에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의기양양했다. 봐보세요. 얘네들은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막 허세 부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광문은 어때요? 초라한 옷을 입어도 당당해요. 그러면 이 모습이 딱 대조가 되니까 그럼 여러분 이 광문은 어떤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가식이 없네. 가식이 없어.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인 거야.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도 깨고 이런 취한 척 얘들아 막 구역질도 하고 헝클어진 머리로 막 쌍투를 틀기도 하고 온 자상이 질색해서 너무 놀라서 이 광문에게 눈짓해서 쫓아내려고 하지만 광문은 더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서 높으랑 낮으랑 콧노래를 부르고 자 여러분 선생님 근데 태도 하나 더 쓸 거라서 여러분 그냥 읽을게요. 그렇게 부르자 운심은 곧바로 일어나서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해서 칼춤을 춰줬다. 온 자상이 즐겁게 놀았을 뿐만 아니라 광문과 다 친구가 되어서 헤어졌대요. 그럼 여러분 광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박한 삶을 추구하면서 귀감이 되는 이 광문을 여러분 운심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운심이 얘들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 운심은 여러분 광문이를 위해서 춤을 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문은 운심은 신분과 내면이 있다고 하면 뭐를 더 여러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냐면 내면을 중시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여러 개의 인화를 나열해서 광문이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왜 썼는지 박지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왜 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조선 후기 얘들아 우리 공산사춘 봐도 알잖아요. 너무 부패한 사회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 부패한 양반 계층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을 여러분 제시를 했냐면 허례허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 소탈한 인간상을 제시해서 근대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는 거야. 이러면 근대적인 인간상이라는 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이러면 평등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면 봐보세요. 우리 영웅의 일대적 구성은 영웅도 다 뛰어나요. 다 능력이 뛰어나고 다 투철한 사람들이죠. 근데 얘는 평범해요. 그 평범함이 바로 얘들아 근대적 인간상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광문에게는 여러분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랑은 다르게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야. 그래서 실제로 광문은 기득권에게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작가는 이런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양반층을 비판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얘들아 3개만 더 정리할 거야. 밑에다 써 얘들아.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한문 소설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한글 소설 아니야. 한문 소설이라는 점. 자 그리고 또 이 글의 얘들아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1화를 나열해서 여러분 사파의 형식처럼 제시를 해줘요. 사파 이야기를 삽입하듯이 계속 넣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얘는 전의 형식을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의 형식이 여러분 일대기처럼 서술을 하고는 있지만 가전체랑은 좀 다르죠. 자 여러분 여기 광문자전 일대기의 모습을 1화로 서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동방전 가전체는 여러분 몇 단 구성이 나와야지? 3단 가계, 행정, 그치 논평 이렇게 해서 얘는 여러분 평가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가. 그래서 요게 똑같은 전의 형식이어도 다르구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 왜 근대적인 성격이 나타나냐? 어떤 거 한번 무슨 형식이 형식? 사파 형식. 사파. 자, 여러분 근대성이라고 하는 거 왜 나타나면 깨달음을 주거든요. 여러분 이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주고 있으니까 계몽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형식이 여러분 평범한 형식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민의 삶을 드러내고 있잖아. 이런 특성들 때문에 근대적인 이야기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그 요거에 대한 문제는 조금만 넣었어. 그래서 여러분 요거랑 풀어가지고 여러분 그 직전대 문제 다 가지고 올 거야. 알겠지? 직전대 문제 다 가지고 오고 혹시 저번 주 일요일날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여러분 그 선생님이 그 스토리이 조금 남았어. 그 부분을